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영상 촬영부터 물건 배송까지 드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드론 산업 성장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개 정부 부처가 함께 대응팀을 마련합니다. 교육과 상담 등 4개 영역별로 전담팀을 꾸리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이 관측되면서 우주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한 블랙홀 관측 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은 무엇인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빛, 어둠을 밝혀주는 것뿐 아니라 빛으로 인해 생활 속 재미있는 현상들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빛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 궁금한 S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우리나라는 사고 지역 주변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었죠. 일본이 이게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었는데 WTO가 최종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WTO의 무역분쟁 최종심격인 상소기구가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 DSB의 지난해 2월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계속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자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여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과 안전을 규정한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한 50여 나라 가운데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에 WTO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데도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제소 이유였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식약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드론으로 촬영뿐만 아니라 환경 감시나 농사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쓰임새가 다양해진 만큼 드론 기술도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준비한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인 오늘은 변신의 귀재, 드론 산업을 전망해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짙푸른 논밭 위를 유유히 나는 드론. 파종 작업과 농약을 뿌리는 일도 금세 해내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주로 활약하던 드론은 이제 배송 업무는 물론 불법적인 현장 단속까지 활용도 높은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드론에 카메라나 센서 등을 장착하게 되면서 드론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 겁니다. 인공지능 같은 게 탑재돼가지고 그 비행을 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스스로 인지를 해서 피해가는 이런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드론이고요. 또 최근에는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던 규제도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드론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관련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드론 산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드론을 날릴 곳이 부족하다거나 주파수가 한정적이라는 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 위험한 시험이라도 해서 뭔가 검증을 해야 그다음 이제 비행체로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런 거 시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이 규제로 주춤하던 사이 상업용 드론 시장은 중국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고 전체 드론 산업에선 미국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으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개 부처가 함께 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열린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된 계획을 보면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가 합동으로 교육과 상담 등 4개 영역별로 전담팀을 꾸려 운영합니다. 이 밖에 국민이 대상별, 증상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이트도 상반기 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기관에서 창업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존율은 높은데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매출을 높이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류를 이끈 아이돌 그룹의 성공 사례처럼 시장을 잘 아는 기획사가 처음부터 창업에 참여하는 이른바 기획형 창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일반적인 창업기업의 5년 뒤 생존율은 27%, 이에 비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은 80% 선으로 높은 편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원 창업은 매년 15개 이상 새로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매출이 높은 이른바 스타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획형 창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구 안에 있는 그런 우수한 자원들을 시장에 있는 어떤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와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런 좀 더 의미 있는 기획형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획사의 기획력을 하나로 묶은 드림팀을 구성해 시작부터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라든가 시장 조사, 그다음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같이 해준다면은 성공기업 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출연 기관은 창업 공간과 기술, 시설 등을 제공하고 창업기획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기획형 창업은 연구자에게는 준비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기획사에게는 시작부터 사업에 참여해 시장성을 넓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창업의 숫자도 늘어나겠지만 가장 질 높은 창업,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케팅에 강한 기획사와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자가 드림팀을 구성하는 기획형 창업이 성공적인 연구기관 기업을 세우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우주에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더라도 건강상 뚜렷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버지니아대 등 공동연구팀은 나사가 우주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했던 쌍둥이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우주인 스콧 켈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340일 동안 머물게 한 뒤 같은 기간 미국에서 생활한 일란성 쌍둥이 형과 유전자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스콧 켈리는 우주에 머무는 동안 대사물질인 젖산이 증가하고 유전물질을 보호하는 텔로미어가 길어졌다가 지구에 돌아온 뒤 모두 정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장내 미생물도 우주 체류 기간에 증가했다가 지구로 온 뒤에는 이전과 같은 비율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제외하면 우주에 머무른 뒤에도 형과 동생 사이에는 건강상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처음으로 발사한 달 탐사선 베레시트가 11일 달 표면 착륙 마지막 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인 항공우주산업의 오퍼 도론 우주총괄팀장은 베레시트가 달 표면에 추락해 착륙 지점에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론 팀장은 착륙 직전 베레시트의 엔진이 꺼졌다면서 실패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달에 도착했다는 자체만으로 놀라운 성공이라며 베레시트는 지금까지 달에 도달한 우주선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적은 비용이 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을 관측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과학계 이정표로 남게 될 역사적인 소식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영화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상상만으로 그려왔던 이런 블랙홀의 실체를 처음으로 촬영했는데 한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됐죠. 사진부터 보고 얘기 나눠볼까요? 네, 자, 공개된 사진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촬영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네. 언뜻 좀 고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붉은색인데 한쪽은 좀 옅고 한쪽은 조금 더 진한 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가운데가 달걀로 치면 노른자에 해당하는 까만 부분이 바로 이제 블랙홀이 있는 곳이고요. 고리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곳은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블랙홀의 그림자는 빛이 블랙홀이 가진 강력한 중력 때문에 휘감아지면서 생겨난 거고요. 블랙홀 뒤편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빛들이 강력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휘감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이로 인해서 고리 모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블랙홀은 빛조차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까맣게 표현이 되는데 네. 이 블랙홀의 그림자 덕분에 블랙홀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지금 보신 이 블랙홀의 그림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것으로 가늠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땐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블랙홀의 그림자는 약 400억 킬로미터에 달하고요. 네. 가운데 있던 그 블랙홀은 지름이 약 150억 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예. 태양의 지름이 139만 킬로미터니까 태양보다 10,000배 이상 크고요. 지구보다는 110만 배 이상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별 하나를 거뜬히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블랙홀의 그림자로 인해서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빛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둡게 보여서 검게 보이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는 것이 블랙홀인데 네. 주변에 휘감기는 빛으로 인해서 블랙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자, 그 빛이 블랙홀을 비춰서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 앞서 저희가 사진으로도 봤지만 고리 모양의 빛 중에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밝고 진한데 어떤 부분은 좀 흐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모든 빛이 다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예. 지구를 향해 오는 빛은 조금 더 밝고 선명하게 보였던 거고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빛은 연하게, 상대적으로 옅게 보였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관측된 블랙홀의 경우 지름이 150억 킬로미터에 달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대도대체 이 블랙홀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네, 이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요. 태양보다도 질량이 65억 배 더 큽니다. 네. 실감이 잘 나지 않죠. 네. 영상으로 좀 함께 보시면서 과연 얼마나 멀리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죠. 네. 네, 이 영상 쉽게 말하면 카메라가 좀 줌을 당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계속해서 별을 지나서 가게 되면 아주 먼 곳에 까만 점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저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여러 은하가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은하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은 천여자리 은하단 중심에 있는 M87 은하, 그 중에서도 가운데 존재하던 블랙홀이었습니다. 네. M87이라는 은하는 상대적으로 좀 큰 은하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지구로부터 물론 멀긴 하지만 관측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곳에 큰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미리 했고 그렇군요. 처음부터 이를 타겟을 삼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번 블랙홀은 M87 은하에 있는 블랙홀이다라는 말씀인데 앞서 저희가 줌을 당길 때 저는 좀 소름이 돋는다 이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대부분의 은하에 블랙홀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 가지 블랙홀 우리가 가능하다면 관측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천문학자들은 우선 은하에 대부분 다 블랙홀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예. 다만 이렇게 관측이 되려면 일단 은하가 좀 커야 하고요. 그래야 또 큰 블랙홀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네. 그리고 블랙홀이 내는 신호도 좀 선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이 그런 조건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도 역시 블랙홀이 있고요. 이번에 연구진이 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블랙홀도 관측을 했고 현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면 1, 2년 후에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블랙홀의 모습도 우리에게 곧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라고 해서 우리 은하라고 부르잖아요. 이 우리 은하 속 블랙홀의 모습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자,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까만 점 같은 이런 블랙홀을 어떻게 관측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번에 연구팀은 단순히 하나의 망원경으로 보기는 어려웠겠죠. 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파 망원경을 다 연결을 해서 마치 지구 크기의 가상의 망원경이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한 뒤에 이 망원경을 통해서 블랙홀을 관측했습니다. 예. 해상도, 전문용어로는 이제 분해능이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한데요. 분해능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있는 점과 같은 물질을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분해능을 가진 망원경을 가지고 이 블랙홀을 관측한 건데 분해능은 망원경이 커질수록 더 높아지거든요. 이번에 관측한 망원경의 분해능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망원경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해상도는 분해능은 마치 한라산에서 백두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분간해낼 수 있는, 구별해낼 수 있는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해상도를 갖고 있다는 건데 또 이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뉴욕의 신문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던데 그만큼 뛰어난 해상도, 분해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정말 신기하죠. 놀랍기도 예. 하고요. 연구팀은 이렇게 놀라운 성능을 지닌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처음 관측을 한 것이 2017년 4월 한 9일 정도 기간 동안 관측을 했습니다.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 망원경의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 데이터에 분석하는 이 데이터 분석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정밀 관측한 후에는 세계 각지에 있던 망원경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하고요. 남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만 뭐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하니까 수집하는 기간에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모인 데이터는 양이 워낙 방대해서요. 막스 플랑크 전파 천문학 연구소와 미국 MIT 등에 보내졌는데요. 네. 이곳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분석됐습니다. 예.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냐면 무려 350테라바이트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데이터 양을 비유를 하자면 HD급 영화 200만 편, MP3 음악으로 치면 한 8,000년 정도 그 시간 동안 들어야 할 수준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만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2년이나요. 정말 엄청난 양인데 그래서 2017년에 관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만 2년이나 넘게 걸린 거고요. 앞서도 9일 정도 관측을 했다고 했는데 생각만큼 관측 기간은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홀을 관측하려면 아무 날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연구팀은 이제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관측이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를 판단을 해서 관측을 진행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전파 망원경이 모두 맑은 날 관측을 할 수 있을 때만 해당이 됐던 건데 2017년 4월이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됐던 시기이고요. 뭐 조금이라도 어떤 한 곳에 비가 오기라도 하면 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연구팀은 이런 걸 두고 뭐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하늘이 도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만큼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번 결과를 두고 크게 보람을 느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발견으로 또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로 또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블랙홀이 다른 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휘감아지는 이런 현상들, 블랙홀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스나 물질들이 주변 뭐 별들의 위치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통해서 블랙홀이 속해 있는 어떤 은하의 진화라든지 심지어는 우주 전체의 진화 과정을 좀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그런 제트들이 이제 그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밖으로 거의 광속에 가까운 이제 속도로 분출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은하의 진화나 그런 데 굉장히 영향을 이제 크게 미친다고 현대 천문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이번 발견으로 104년 전이죠.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도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하던데요. 자, 이제 인류가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앞으로도 연구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 기대되네요. 네, 또 한 가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전 세계 200여 명의 이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정말 대규모 공동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블랙홀을 관측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 크기의 거대한 망원경이 있어야 되고 전 세계의 망원경들을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 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공유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200명의 연구진 가운데 한국인 연구자도 10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8명과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2명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연구에 기여했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대목이고요. 뭐 인류 프로젝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값진 어떤 협력 연구의 성과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진의 앞으로의 좀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구진을 포함한 국제 공동 연구라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성과가 노벨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월 이후 독감 의심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 등 집단시설과 가정에서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 겨울 이후 감소하다가 지난달부터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3살부터 18살이 가장 많고 7살부터 12살이 뒤를 잇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이 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화약품의 활명수 등 한약재인 현오색이 함유된 의약품이 임신부에게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허가사항에 임신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색은 한의학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재로 쓰고 있으며 임신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로서는 현오색 함유 의약품이 임신부의 안전한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주의해 복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오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가운데 허가사항에 임신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동화약품의 활명수, 가스 활명수 Q, 동아제약의 베나치오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내릴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농장의 온도와 습도, 작물 상태를 최적의 환경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원예나 축산 등에 적용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덕분인데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귀농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 귀농해 딸기 재배를 시작한 이장호 씨.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얼마 전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한 뒤부터는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내의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일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딸기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딸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12월부터 2월까지의 생산량이 다른 농가보다 60% 많고 소득도 2배나 많습니다. 온라인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직거래도 고소득 비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하우스의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참고해서 올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토마토 농장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적용하면 다른 농가보다 생산량은 2배 늘어나고 노동시간과 연료비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비닐하우스를 먼 거리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어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농촌진흥청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부적으로 품종별로 그와 같은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농가가 촘촘하게 농사를 짓게 만들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적용 농장을 내년까지 전체 시설 면적의 40%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인 하수오가 슈퍼박테리아인 황색 포도상구균의 항생제 내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하수오에 든 레인 성분이 항생제 내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항생제와 함께 사용하면 효능은 커지고 부작용은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임상시험 등 후속 연구를 통해 하수오를 천연 항균제와 항생물질 보조제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경부선 안성휴게소 양방향과 영동선 여주휴게소 강릉방향 3곳에 국내 첫 고속도로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1년 내내 운영되고 요금은 1kg에 8,0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상반기에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5기를 추가하고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0기를 추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추가되는 충전소 5곳은 경부선 언양 서울 방향과 남해선 하만 부산 방향, 호남선 백양사 천안 방향, 중부선 하남 드림, 중부내륙선 성주 양평 방향입니다. 국토부는 또 복합환승센터와 버스 차고지 등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해 수소차 보급 기반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위대한 과학자들도 빛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빛이 가진 재미있는 특성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과학을 이해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죠. 수세기에 걸쳐 정말로 많은 자연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빛이라는 존재에 대한 특성과 연구를 진행해왔고 이는 정말 많은 과학 분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빛은 과학, 기술, 산업,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빛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유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유리를 보통 반투각성 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 이 유리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한쪽 방향에서는 투과되어 보이는 것이 다른 한쪽 방향에서는 거울처럼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물체에 닿는 빛이 밖에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물체 표면에서 빛이 산란한 뒤에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리가 물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쪽에서 빛이 산란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건물 안쪽에는 S가, 건물 바깥쪽에는 궁금이가 있습니다. 이 유리는 아주 특수하게 제작된 유리라서 빛을 70%는 튕겨내고 30%는 투과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시간은 낮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이의 입장에서는 약 70%의 빛을 반사하는 유리는 직접 입사하는 빛이든 산란을 통해서 입사하는 빛이든 강하게 반사되며 이는 마치 유리를 거울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유리 안쪽에 있는 S의 경우에는 그냥 30%만 투과하는 빛만 보이기 때문에 바깥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빛에 관한 재미있는 궁금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빛의 삼원색이라는 존재들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는데 왜 비슷해 보이는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질까요? 세계 기원이 빛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자연철학자인 아이작 뉴턴의 프리즘 실험을 통해서였습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여러 색깔, 즉 빨주노초 파남고의 7가지 무지개 세계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뉴턴도 바로 이 프리즘을 이용해 빛의 특성을 알아내려던 자연 철학자였어요. 당시 뉴턴은 빛은 색을 지니고 있는 알갱이들의 집합, 즉 코어퍼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물체가 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이 특정한 색의 코어퍼슬들, 알갱이 집단들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파동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빛의 색은 사실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색은 사실 가시광선이 1초당 몇 번 진동하는지, 그래서 에너지는 얼만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빨간색 빛을 본다는 것은 빨간색 계열의 파장, 예를 들어 약 700나노미터 근방의 빛이 흰색 도화지 등과 같은 모든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표면에서 산란하여 그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빨간색 물체를 본다는 것은 어떠한 빛이 물체에 부딪히게 된 순간 빨간색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빛들을 일부 또는 전부 흡수시켰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다시 말해서 물체가 빨간색 빛만 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시신경 중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는 빛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란색의 3가지 파장 영역의 근방의 색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R과 G, 그리고 B의 빛이 이 3가지의 시각세포들을 자극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흰색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의 빛과 G의 빛, 그리고 B의 빛이 흰색 면에서 동시에 산란하여 우리 눈 속의 모든 원추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빛을 흰색으로 지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빛의 3원색이 섞이게 되면 흰색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컬러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빨강, 초록, 파랑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온갖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감의 경우는 다릅니다. 물감의 3원색은 빛의 3원색이 섞인 색들 옐로우, 마젠타, 사이안이며, 옐로우는 블루 계열을, 마젠타는 그린 계열을, 사이안은 레드 계열의 빛을 흡수함으로써 만들어지면 이들이 섞이게 되어 RGB 계열의 모든 빛을 전부 흡수하게 되어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색의 3원색 다이어그램은 빛의 3원색 다이어그램만 외우면 자동으로 외워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빛의 3원색 다이어그램에서 혼합된 색들인 YMC를 바깥으로 빼고 그 사이에 있는 빛들을 안에 집어넣으면 YMC는 RGBK가 되며, 이때 혼합색이 검은색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두 다이어그램을 외우기가 정말 쉬워지는 것이죠. 오늘은 빛에 담겨있는 과학의 궁금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외에도 빛은 정말 많은 재미있는 현상들을 만들어줍니다. 열을 전달하는 열복사의 매개체가 되어주기도, 또 편광이라는 재미있는 현상을 통해서 3D를 구현해주기도 하면서 공학적인 형태로도 정말 많은 곳에서 응용되고 쓰이고 있죠. 머나먼 공간을 바라볼 때 사용하는 망원경이나 아주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도구인 현미경도 사실 이 빛을 연구하다가 만들어내게 된 도구이니까 말이에요. 빛에 관한 호기심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었던 만큼 과학에 관한 호기심과 궁금함도 앞으로 여러분의 식견을 넓혀주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사방에 벚꽃이 만개한 요즘 맘 편히 꽃 구경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인데요. 시험 기간이 바짝 다가오면서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며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너지 음료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식약처는 고카페인 음료가 일시적인 각성 효과로 활력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불면증이나 행동 불안, 심박수 증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공부하다 잠이 올 땐 밖으로 나가 꽃을 보며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게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